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의 문제점을 거듭 언급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침탈 긴급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안은 사법개혁안이 아니라 사법해체안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 사법부 중립은 없어질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역임했던 진성준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분석하고 해법을 들어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파장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역량 수단을 집중 투입해서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 10.15 대책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발언 같은데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부동산 대책이 불가피한 측면은 인정을 하겠어요. 저도요. 네. 왜 그러냐면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게 금년도 시작된 것은 3월에 서울시에서 뜬금없는 토지거래 허가제 이걸 규제를 해제하면서 강남 3구발 이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6월 달에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6.27 대책 발표했고 그다음에 9.7 공급 대책까지 했지만 사실은 이게 부동산 가격을 지금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잡을 수 없는 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방안에 지금 이나물질이 꽉 차 있습니다. 그 이나물질의 핵심은 뭐냐면 금리가 너무 낮고요. 그리고 계속 금리가 낮아질 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미국발 금리 인하 압박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폐 유통량이 전례 없이 지금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넘치는 거죠. 네네. 시장에 돈이 넘치니까 지금 주식 시장이 상승하는 그 요인도 있거든요. 결국은 금리가 낮고 돈이 유동성이 풍부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에너지는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책 중에 지금은 세제 정책은 쓰지 않았어요. 세제 정책은 쓰지 않고 수요 억제 정책을 통해서 당장의 거래를 중단시킴으로 인해서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거래를 규제해서 막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개 시장에서 평가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후에 다시 뭔가 이제 또 시장이 꿈틀대니까 왜냐하면 수요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억제될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앞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부동산 안정을 위한 뭔가 획기적인 추가적인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금 잠시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책으로 막을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의 어떤 오르는 걸 막을 수 없고 그리고 더 위험한 거는 사실은 물결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어디로 이게 튈 때 제일 문제가 되냐면 전월세 시장으로 튈 때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은 사실은 집은 거래 안 하면 그만일 수 있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러나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는 집 없는 사람들이 내몰리는 거거든요. 길바닥으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내몰린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벌써 슬슬 늘 시차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고 나면 일정 시차가 지나면 바로 전월세 시장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은 더 시급한 것은 예측되는 다가올 가능성이 높은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해놔야 네. 부동산 매매 시장에 대한 다음 대책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정책적 여유 그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생길 겁니다. 네, 조희진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보면은 대통령이 시장하고 기싸움 하는 느낌이에요. 힘겨루기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 대통령이 저렇게 세게 나가면은 예를 들면 그 투기 수요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 실수요자가 아닌데 네. 그냥 불로소득을 노리고 하는 사람들은 잠시 좀 기죽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가 뭐 일부 소수 같으면은 그건 이제 그렇게 대통령이 세게 나가면 이렇게 좀 응들을 수 있는데 이거는 시장 전체 시스템에서 나오는 반응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반응들이 네. 우리의 목소리들, 이 반발하고 이런 것들이 불만 이런 것들이 시스템에서 오는 반응이고 그리고 다수는 실수요자들이 힘들어져 가지고 지금 나오는 불만이거든요. 이거는 기싸움으로 누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냥 세게 규제를 세게 해서 실패를 봤는데 그럼 그거를 교훈 삼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진일보한 대책을 내야 되는데 지금은 이 대통령이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문 정부 때보다 더 세게라는 거거든요. 뭐 말씀하신 뭐 본인 표현대로 뭐 가용한 수단 모든 다 동원한다고 그러고 심지어 이제 그 구윤철 부총리 이야기 들어보면은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했던 세제까지도 건드릴 것 같이 네. 그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저는 잡힐 가능성이 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집권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까지 정책의 실패까지 걱정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민생이 관련돼 있으니까 실수요자들이 힘들어지고 또 주택 약자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그 방향 나가는 거는 좀 위험해 보이고 좀 제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의 뜻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그 예를 들면 유동성이 많은데 현금 유동성이 네. 이 돈들이 계속 부동산으로 지금까지는 갔잖아요. 근데 최근에 주식시장으로 좀 일부 가면서 주식시장이 좀 전례 없이 활황되고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시장이 그 지금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의 뜻은 이런 부동산 쪽보다는 좀 더 주식이나 이런 금융시장으로 좀 그 이 유동자본을 좀 옮겨오자 이렇게 하는 게 더 국가적으로 뭔가 의미 있고 생산적인 투자 아니냐. 왜냐하면 주식이나 기업에 투자될 경우에는 그게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 원론적 의미에서는 저는 대통령의 뜻을 충분히 존중하고 그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 외에도 뭐 금이나 은 같은 그런 그 안전자산, 그다음에 미술품, 또 심지어 미국의 그 부자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와이너리 같은 투자도 많이 해요. 네. 한때 그 버블경 그 닷컴 버블 생겼을 때 미국의 그 부자들이 제일 많이 투자한 게 그 캘리포니아의 와이너리 투자가 자기들끼리 일종의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투자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 거의 그냥 강남 부동산 아니면 주식 이 두 가지 옵션밖에 없는 상태고 심지어 주식시장에 들어간 돈들도 일정하게 돈이 확보되면 지금 목돈을 모으려고 하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목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목돈을 모아서 집 마련하겠거나 아니면 집이 있는 사람은 더 큰 좋은 집을 마련하는 이거라는 게 한국의 보통 그 자산을 부풀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거든요. 네네. 외국 같은 경우는 주식에 넣어놓고 이게 금리보다 은행 금리보다 조금만 좋은 이익이 나오면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연금처럼 그걸 쓰겠다 이런 그 문화가 상당수 정착돼 있는데 우린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문화, 주식 투자, 금융시장의 투자에 대한 아직 문화가 유럽이나 이런 OECD 다른 국가들과 상당히 다른 형태예요. 그리고 개인 매매가 너무 많은 상태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그 금융시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부가 계속 얘기하지만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게 계속 부동산 시장은 우상향을 했고, 그리고 거꾸로 제가 이렇게 좀 통계 조사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한참 금융 유동성이 높은 그 코로나 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우리 그 주요한 나라들 OECD 그 주요 국가들 영국이라든지 뭐 독일이나 또는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집값이 아직 덜 올랐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그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아마 정부의 정책은 상당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게 이제 전국적인 현상도 아니고 딱 수도권에 서울과 수도권에 그 집중된 현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같은 방식으로 풀기에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정부 여당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말씀을 더 붙이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의 이 그 인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하는 걸 계속 들어보면은 부동산 시장 자체를 투기 시장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거든요. 땅에다가 새로운 집을 짓는다든지 또 재건축하든지 재개발한다든지 그걸 또 이제 거래를 한다든지 어디까지 투자고 어디부터 투기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실수요는 다 그거는 이제 필요한 것이고 네네네. 또 투자도 일정 부분 경제 가치를 올리는 거잖아요. 네. 맨 땅에 두는 것보다 거기에 집을 짓는 게 좋은 거고 그 집도 더 리모델링하면 더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고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또 거래를 통해서 더 나은 사람 그 가치를 더 높게 할 사람에게 전세를 주든 팔든 그렇게 해서 거기다 그 부가가치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경제에서 어느 나라나 간에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걸 통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요. 뭐 업자도 돈을 벌지만 근로자도 돈을 버는 것이고 네. 부동산 업자들도 돈을 버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중에 문제되는 그 투기용 투자보다도 더 심한 완전 불로소득인 앉아서 돈 넣고 돈 먹는 그런 수요는 이제 시장을 교란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일부기 때문에 핀셋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정상적인 시장이고 굉장히 중요한 생산 시장인 겁니다. 부가가치 시장이고. 그런데 그거를 핀셋으로 잡아내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을 무차별적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대부분 사람한테는 그게 유일한 재산인데 재산이기도 하고 그 주택이라는 건 하나의 복리잖아요. 예. 보금자리잖아요. 말하자면 행복의 기초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기초인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생산 또 소득이 또 창출되는 것이기도 한데 그걸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데서 이제 불의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 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이 시장이 반응을 안 하는 거죠. 네. 정부가 규제 중심 대책 내놓은 와중에 고가주택 소유한 정부 인사들을 향해 내로남불 지적도 나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민생이 파탄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삐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찰하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일 뿐입니다. 내 집 한 칸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의 노력은 비난하고 부동산은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자, 이상경 국토부 차관 뭐 지금 막 집 살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니까 돈 모아서 나중에 집값 안정되면 그때 사라. 이게 이제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2억 원 금융위원장 다 이제 강남의 집인데 사실 어렵게 강남에 집을 하나 마련한 그 자체 갖고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좀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 다 좋은 곳에 집이 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이게 상당히 간결하지만 사람들한테는 되게 젊은 층한테는 좀 분노가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사례를 쭉 보면은 이상경 차관이나 구윤철 부총리나 이혁원 금융위원장 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들의 그 부동산 취득 거래 실태를 네. 들여다보면은 갭 투자예요. 이거는 실수요자가 아니에요. 거의 뭐 예를 들면은 이상경 차관이나 김윤철 부총리는 갭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혁원 금융위원장하고 그 김용범 실장 같은 경우는 실거주 수요가 없는데 그냥 집을 산 거거든요. 네. 김용범 실장은 세계은행 소속 이코노미스트 가기 직전에 그 입주권을 샀어요. 딱지를 샀어요. 딱지. 그리고 예. 나갔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자기 그 근무하는 동안에 들어가 살 집이 아니에요. 근데 샀어요. 그리고 이혁원 그 금융위원장도 제네바 우리 대표부의 재경관으로 가면서 그 직전에 또 그렇게 집을 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그게 투기입니까? 살 집이 아닌 거죠. 예.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가 지금 타겟으로 한 바로 그거잖아요. 그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거의 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해놓고서는 그걸 죄악시하고 그렇게 하는 게 또 앞뒤가 안 맞지만은 이 사람들의 이게 사람들이 도덕성에 실망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하고 유사하거든요. 실수요자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좀 투기까지는 아니라도 투자적인 이제 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자기도 그걸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그냥 순수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또 자기하고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도 오히려 더 순진하게 한 사람들은 다 투기꾼으로 몰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양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도 사실은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마인드가 이게 거래하고 이렇게 구입하고 하는 게 나하고 비슷한 마인드로 이렇게 다 하는데 그걸 다 이렇게 제약시하고 저렇게 때려잡아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바탕에 두고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저는 비양심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 홍익표 의원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국민 눈높이법이라 할까요? 이 국민 감정법이라 할까?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되게 말실수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 예. 이번 이상경 차관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뭐 강남에 집 살 필요 없다. 그러면서 본인은 강남에 살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위선이나 내로남불인데, 근데 사실은 조금 그 장동혁 대표의 말에 몇 가지 제가 보기에 너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얘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그 강남에 집 있거나 갭 투자한 사람들을 뭐 무슨 투기꾼이고 죄악시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그런 현상이 너무 확산되다 보니까 집값을 상승시키고 미래 세대의 사다리를 끊는 현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미래 세대가 강남에 지금 평당 어떻게 돼 있냐면 서울의 집값이 그 웬만한 지역이 지금 평당 1억 원에 육박하고 강남 같은 경우는 평당 2억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뭐 그 대표적으로 지금 그 반포에 새로 지은 그 소위 뭐 유명한 무슨 아파트 경우는 평당 지금 2억 5천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압구정동에 새로 재개발되면 재건축된 아파트는 평당 3억 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 30평이 100억. 그 80억, 90억 가게 될 경우에 이거 아파트를 누가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서민이 살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조가 그러면 강남 3구만 그러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서울시 전체가 지금 30평대 아파트를 거의 20억 이상 가까이 줘야 지금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웬만한 지역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미래 세대가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냥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우리 그런 놈이니까 계속 이런 상황으로 그냥 가게 내버려 두자. 이거는 관료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자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말 실수로 인해서 어떤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건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어쨌든 현재 상황을 아까 그래서 제가 이번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불가피했다는 측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갭 투자한 것이 죄악시하거나 이 사람들이 투기꾼이 아니란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을 그냥 두면 더 큰 우리 사회의 어떤 격차, 그러니까 세대 간 격차, 서울 내 지역 간 격차, 그다음에 소득 격차, 불평등, 양극화 이런 것들이 심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중단시켜 놓고 네. 뭔가 해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홍익표 의원님께 한번 드려볼게요. 다소 약간 기묘한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보유세 강화 시사하는 발언하자 다른 부처도 아니고 기획재정부 대변인이 구윤철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선을 그었어요. 대변인이. 장관 부총리의 말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당 집권 여당은 우리 부동산 TF 출범했는데 보유세 세제 개편 이런 거 논의 안 했다 이러고 막 손사래를 쳤거든요. 이게 지방선거나 이런 거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이 부분은 한간에 떠도는 얘기는 이미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떤 재정 지출이나 이런 스타일을 볼 때 이건 불가피하다. 분명히 손을 댈 거다. 시점이 문제다.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확장적 재정하고 이 보유세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에는 지금 보유세,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보면 돼요. 지방세는 지방 정부 거잖아요. 네. 재산세는.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 국세로 가는 게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아니겠습니까? 이 종부세가 결국은 국가 예산인데 제가 알기엔 지금 2조 원이 조금 넘을까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문재인 정부 때 제일 많이 걷었을 때 4조 원이 좀 넘게 들어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마 그 수준까지 못 한다 하더라도 늘린다고 해도 한 3조 원 안팎으로 갈 텐데. 집값이 많이 올랐고 만약에 비율을 높이면. 그러니까 비율을 과거 문재인 정부만큼 못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부 조금 올린다고 한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세수에서 한 5, 6천억에서 많게는 1조 원 안팎의
증액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따른 부작용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보유세를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꼭 그렇게 손살의 칠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구인철 장관이 얘기했을 때 기재부가 얘기한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고 그리고 제가 과거 원내대표 할 때 이재명 대표하고 이 문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때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입장은 이거 세금으로 부동산을 못 잡죠라는 얘기를 저하고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그러니까 세금 정책만 갖고는 잡을 수가 없다. 물론 필요한 경우 세금 정책을 병행할 수는 있겠는데 네. 지금 단계에서 공급도 그 뚜렷한 공급에 대한 대책도 없고 아니 그 금리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돈의 유동성도 있고 이 상황에서 세금 갖고 때린다? 우리가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금리 정책하고 금리 인상이나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는 것과 함께 일부 세금 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 보유세를 비롯 어쨌든 그 종합부동산세 이제 보유세 이런 세제 개편 어떻게 될 걸로 전망을 하세요? 일단은 뭐 대통령이 전에 이야기한 거는 세금 손 안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네. 일단은 그 구인철 부총리가 이야기하는 게 그냥 시장에 대해서 음포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주변에서 또 나오는 다른 이야기들이 좀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보유세 올리면은 결국 그 세금 내고 그 집 그대로 못 가지고 있다. 저희가 내놓을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다. 2부에서 저 진성준 의원 나오는데 아마 보유세 되게 강조할 거예요. 예.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걸 통해서 또 안정시키겠다. 어차피 뭐 장기간에 주택 공급은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 내놓게 해가지고 좀 그 공급을 좀 늘리고 가격을 좀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여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인철 부총리가 또 대통령이나 정책실장 뜻을 전혀 확인 안 하고 그 뜻과 무관하게 특히 대통령이 또 직접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세금 안 건드리겠다고 그러는데 여러 차례. 세금 주무부총리가 세금 이야기를 하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이 보유세 이렇게 올렸다가 난리 났잖아요. 그 자산이 그거밖에 없는 특히 노후 세대들 자산이 그거밖에 수익이 없고 없는 사람들. 수입이 없는데 세금 내려고 집 팔아야 되는 그래서 그냥 난리가 났는데 지금 그 악몽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까지 포함해가지고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실패한 게 전혀 교훈이 안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 강남 서초에도요 홍익표 하우스 의원님. 투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만 부자인 거죠. 집 한 채만. 예. 은퇴 세대도 그렇고 월급쟁이 하면서 이런 경우에 과거 종부세 많이 나오면 한 1,000만 원, 한 2천만 원. 지금도 뭐 이제 집 한 채인데 경우도 한 1,000만 원 이상 나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달치 월급이 거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좋은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한 달치 월급이 그냥 사라지는 상태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유세만 갖고는 자칫하면 이제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집 팔고 나가라는 얘기냐 이런 불만들이 새끼죠. 거기다 양도세도 또 엄청 많은데 다 띄고 이제 갈 데도 없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전 아쉬운 게 이제 선제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뜯어고치는 문제가 좀 필요하고요. 1주택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오른 가장 큰 이유는 똘똘한 한 채론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집을 계속 갈아탄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강북 지역에 한 10억짜리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강남 지역에 40억, 50억짜리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남 지역에 있는 분들이 40억, 50억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그 두 채까지는 총액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똘똘한 한 채론을 좀 잠재우고 계속 시쳇말로 말을 갈아타는 거죠. 그러니까 마용성에 있는 사람은 강남 3구로 진입하려고 그러고 또 기타 지역에 있는 사람은 마용성으로 들어오려고 그러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이건 시장이고요. 주거복지라는 측면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월세 다가오는 예상되는 전월세 계신 분들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건지 그 주거복지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오늘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거듭 비판을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조희대 대법원장 거치 결단하라 이렇게 사퇴 압박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이렇게 뭐 거듭 사퇴를 요구하고 압박하고 하는데 뭐 법사위원들도 그렇고 집권여당 대표도 그렇고 사퇴를 정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종의 압박성이 더 강한 건가요? 둘 다 있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그 정치적 압박도 분명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지금 민주당이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은 탄핵 카드인 거죠.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법조계 주변에서 들어보면 높지 않아 보여요. 네. 물론 뭐 본인도 그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주변 평가도 물러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조희대 대법원이 물러나지 않는다 연말까지.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탄핵 카드를 쓸 건가 말 건가? 이미 탄핵에 대한 이 문은 네. 그 조국 혁신당이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만 결심하면 탄핵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어떤 그에 따른 어떤 정치적 득실, 파장, 그다음에 어떤 사법 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 뭐 이런 등등을 감안했을 때 네. 과연 그 민주당 지도부가 그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일단 법사위원들 또 정정래 대표만 해도 수차례 했을 거예요. 자, 이 사퇴를 압박하는데 이게 과연 진짜 내려오라는 건지 좀 지금 하는 재판 좀 민주당 입맛에 해라 뭐 이런 건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조혜진 다목적이고 의원님. 복합적인 거죠. 기본 조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그게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의 그 수건 사업이 큰 게 이제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민주당도 이렇게까지 하면은 뭐 물러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할 수도 있지만은 네. 안 물러날 생각 거라는 것도 또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나중에 지금 그 던지는 메시지 하나하나는 나중에 탄핵할 때 그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축적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학업심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붙잡고 있는 학업심들에 대해서 이제 그 공기 잡는 거고 그런 거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탄핵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민주당이 그걸 탄핵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받아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낼 가능성은 제가 그걸 실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 반면에 정권의 정치적 그 역풍, 그 국민적 반감의 부담이 훨씬 더 크고 그게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제 복합적으로 뭐 재판소 원제라든지 대법관을 늘려가지고 싹 물갈이 해가지고 이재명 친민주당 대법관들로 다 그 채워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그냥 그 세탁하는 거. 네. 그런 쪽으로 동시에 이제 진행하는 거죠. 네. 이건 홍익표 의원님한테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3차 국감 대법원 3차 국감 아직도 논의 중이라는데 하는 게 민주당한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까요? 할 것 같아요. 그래요. 할 것 같아요. 예, 이거 뭐 정책 이득은 뭐 모르겠어요. 차치하고라도 지금 상황에서 일종의 뭐 이 한자 표현을 하면 뭐 저 기호지세라고 그러잖아요. 호랑이 등의 탄격이기 때문에 그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지금 멈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민주당 지도부 그다음에 그 법사위 위원장과 위원들 여기서 이거 그냥 그대로 머무르면 뭐 그 하다만 것 같은. 네. 그러면 뭐냐 이거 당신들 이런 비판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대법원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지금 그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게 없어요. 법사위가 열한을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그만둔다.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하려고 하지 않느냐.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당 지도부나 또는 뭐 대통령실과의 조율이 어떻게 될지 그 과정이 변수지 네. 법사위 자체로 보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예.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하남 분기점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까지 9km 밀리고 있고요. 김포 요금소에서 송내까지는 14km 정체입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은 서안남 부근 5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9km 정체입니다. 이후 8탄 분기점과 매송에서 용담터널 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각각 주춤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동대구 분기점 진출로 부근으로 짧은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안성 분기점과 오산 그리고 달랜에서 반포까지 각각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문자 한 2개 보고 갈게요. 9926님이 경기도 남양주에서 조그만 식당 운영하는 나홀로 사장입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KBS 라디오 들으면서 위안 삼습니다. 어제 관련 청취율 조사에서 뉴스레터 K라고 답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윤태상 씨가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오산에서 마을버스 운행합니다. 승객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종점에서 커피 한잔하고 또 출발합니다. 매일매일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다시 정치 토크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긴급 토론회 열었습니다. 여당의 사법개혁안 강력히 비판했는데 뭐 주로 크게 2가지죠. 대법관 증원, 재판 소원 이 부분이 어떤 사법부 파악에 뭐 독재를 완성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조희진 의원님은 동의하십니까? 네. 좀 전에 이제 그 홍익표 의원님은 이제 기호지세라고 표현하셨는데 한번 올라탔기 때문에 내리기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상태로 내리막길을 달리는 차라고 봅니다. 호랑이 등이 아니라 브레이크가 네. 파열된 열차예요. 그 차는 그 상태에서는 어디 가서 충돌하지 않으면 차가 설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에서 내릴 수가 한 마음대로 내릴 수 없는 것처럼 어디 가서 와장창 깨지지 않는 이상은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제동이 안 걸려요. 민주당이 저는 기호지세를 넘어서 가지고 브레이크가 파열됐기 때문에 잡고 싶어도 서고 싶어도 이대로 가면은 대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와장창 깨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못 잡는 상황. 브레이크가 고장 나버렸기 때문에 그 상태로 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렇고 좀 전에 뭐 말씀 있었던 뭐 대법관 정원하는 문제도 그렇고 뭐 또 내란 재판부를 특별 재판부 만들겠다는 것도 그렇고 뭐 법 왜곡죄 또 신설하겠다는 그렇고 뭐 좀 말씀 있었던 뭐 국감을 뭐 3번째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거는 유례도 없지만은 이거는 국정감사가 아니고 그 대법원 장관 법원을 향해서 이거는 폭력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거의 뭐 그 폭력도 그냥 뭐 조직폭력배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고 이런 게 많이 먹히면은 그 먹혀가지고 법원만 남았잖아요. 국회는 다 뭐 장악됐고 행정부 뭐 정권 넘어갔고 법원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 법원이 여기에 백기투항하고 항복하고 그냥 그 밑으로 그냥 정권 권력 밑에 기어 들어간다. 그럼 대한민국은 끝나는 겁니다. 독재가 아니고 이건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그 의석수는 적지만은 의석으로는 도저히 이건 막을 길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피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대항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아까 그 브레이크가 파열됐기 때문에 어딘가 충돌되지 않으면 충돌돼서 와장창 깨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의 이유가 우리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봅니다. 국민들이 이거 그냥 옛날에 그냥 이런 일시적으로 선동이 먹히기는 해도 선동에 완전히 휘둘렸던 그 국민들이 아닙니다. 그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지금 다 이 그 실체를 보고 있고 반응이 나오고 있고 그 결국은 여론으로 나오고 선거로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층, 강성 지지층 해가지고 뭐 절반 넘으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큰 틀에서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조희진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홍익표 의원님. 글쎄요. 뭐 그런 측에 비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적 요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네. 사법개혁안이 발표된 걸 곰곰이 뜯어보면 일단 그 기타 요소 보면 추천위원회, 그러니까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좀 그 구성원을 10명에서 12명 늘리고 구성 다양화 이거는 뭐 별 문제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법관 평가제 이건 필요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하급심 판결문 공개 이거는 야당도 요구했던 거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사전심문제 이건 다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거는 저는 이견이 없는 사항이에요. 기존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 다 거의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고 딱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대법관 증언하고 그다음에 그 헌법소원 문제, 예, 재판소원, 재판소원이 문제죠. 이 두 가지인데. 일단은 증언과 관련돼서는 뭐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임명하는 거 아니냐. 퇴임하는 사람까지 해서 뭐 22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차피 임기가 돼서 퇴임하는 사람 임명하는 거는 그건 뭐 시기적으로 과제고 다만 저는 그 지적은 일정 정도 저도 동의해요. 특정 정권에서 특정 정부에서 너무 많은 대법관을 임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면 늘어나는 게 12명이잖아요. 12명을 지금 민주당 안은 1년 유예해서 3년에 걸쳐서 4명씩 증언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12명을 다 임명하는데 그러지 말고 2년 유예하고 그 4년에 걸쳐서 3명씩 임명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6명 그다음에 다음 정부에서 6명 돼요. 다음 정부가. 저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법관을 너무 한꺼번에 왕창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기를 이렇게 좀 늘어놓고 정권마다 조금씩 바꾸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정도로 하면 특정 정권에서 헌법 그러면 그 늘어나는 대법관에 대해서 임명하는 거는 이재명 정부에서 12명이 늘어나면 6명, 다음 정부 6명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원하는 사람 6명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하는 사람 넣는 그런 구조 아니죠. 법관 추천위원회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논란은 좀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대법관 증언은 사실은 그 과거 국민의힘도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소원 문제인데요. 네. 이게 4심제로 가는 거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야당의 주장도 그 어느 정도 경청을 민주당도 좀 해야 되고 민주당의 입장도 그 야당도 좀 생각해서 예를 들면 기본권을 강화하고 피의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법원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네.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독일에서도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독일 사례를 좀 보면 굉장히 엄격합니다. 무조건 다 4심제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명확하거나 네. 또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충돌하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게 사전 심의가 있어요. 사전 심의를 통해서 거의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라 매우 제한적으로 아주 극소수의 판례만 헌법재판소로 이관되고 또 무조건 신청을 할 때 비용을 많이 지불하게 합니다. 네.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제한 장치를 둔다면 저는 기본권과 법원의 잘못된 그 상황을 바로잡으면서 이것이 남용되거나 4심제로 가서 마치 4심제처럼 운영돼 가지고 무조건 그 국민의 빠른 신속한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음으로써 인한 민생 피해도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설계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청래 대표는 그리고 법 왜곡죄도 빠르게 추진해. 법 왜곡죄 이게 검사가 수사하면서 혹은 판사가 판결하면서 법을 왜곡했으면 처벌하겠다 이거거든요. 와, 법 왜곡의 그 기준을 어디로 삼을지 이것도 되게 난해한 부분인데 이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배임죄 전부 다 없애는 거 형법상 배임죄까지 등등 뭐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에서 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개정안. 민주당에서는 기승전 왜 이재명으로만 보냐 그러는데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많거든요.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세요? 조희진님. 이 부분은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팩트예요. 그게 추정이나 뭐 유추도 아니고 팩트예요.
포배국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뭐 독일하고 스페인인가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들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그 정도 그러니까 그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다든지 아예 법 적용을 해야 될 걸 적용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사실을 조작했다든지 수사든 재판이든 간에 그렇게 그 엄격한 요건을 이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판사나 검사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나라는 그 포배국제 없어도 네. 다 그 기존 제도에 있어도 다 수사받고 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판사들 겁주는 거예요. 판사들 리들도 감옥 갈 수 있다라고 겁주는 것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인 것이고 그 겁주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그 범죄 세탁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헌법소원도 결국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내려버렸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판결 내려버렸기 때문에 뭐 그 하급심에서 다시 또 무죄 내리게 하려고 지금 뭐 안간힘을 쓰는데 그게 만약에 다시 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면은 돌이킬 방법이 없으니까 대통령 내놔야 되고 아니면 감옥 가야 되고 하니까 그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으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아니 저 대법원이 최종 그 헌법의 최종 심의로 돼 있기 때문에 헌법에도 위반되지만은 헌법이 대법원을 최종 심의로 해놓은 이유는 대법원의 법적 권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헌법 재판관들 기분 나쁘시겠지만 현실은 우리나라 판사들 중에서 판검사들 법조인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우수한 사람들 그 안에서 우수하게 평가받은 사람들 대법관 갑니다. 그리고 그 약간 기회에 못 가신 분들이 헌법재판소 갔어요. 그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우수한 대법관들 그 재판을 못 믿어서 그보다도 거기 대법관이 못된 분들한테 다시 맡겨가지고 재판한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들은 그건 왜 믿을 수 있습니까? 법원은 그나마 3심이라도 있잖아요. 3번에 걸쳐서 걸르게 하잖아요. 그 재판소는 헌법재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네. 한 번밖에 안 하는데 그 재심 3심 제도도 안 주면서 그거를 다시 그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힐 수 있게 만든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홍익표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국가 제도를 이렇게 흔들어도 되냐 뭐 이런 지적들도 해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뭐 너무 과민한 거 아니냐. 뭐든지 얘기하면 이게 과거 야당 때도 저희가 뭘 하려고 하면 이게 뭐 이재명 구학이다, 뭐 이재명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법안 통과되면서 기존에 3심을 통과한 거는 대상 아니다라고 부칙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도 깔끔하게. 그리고 문진석 그 원내수석부대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선거법만 공직선거법만 바꾸면 그 행위 규제만 없어지고 되면 다 끝나버리는데 굳이 이거 그 4심제 만들어서 할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우리가 하려면 더 많은 정말 수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4심제까지 굳이 도입할 이유가 없고 이 4심제가 필요한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빼고 그 논의를 좀 야당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걸 갖고 국민한테 이게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이런 설득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저는 이 모든 문제를 기승전 이재명으로 하면 정치 싸움만 되고 결국은 저는 아까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그 중재안들이 있었잖아요. 말씀드렸던 그런 중재안들을 야당은 써보지도 못하고 민주당은 원한 대로 다 통과시켜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는 이게 만약에 정말 민주당이 어떤 사심을 갖고 국민의 기본권이나 어떤 그 사법 질서의 그 투명성, 민주성을 높이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의도로 한다면 네.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반드시 또 다른 심판을 하시겠죠. 저는 그 정도의 양식은 민주당도 있고 우리 국민들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영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관세협상위에 출국했습니다. 방미전의 공항에서 김영범 정책실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 시점까지 만 합의된 그 내용 가지고 뭐 MOU를 하고 그런 안은 정부 안에서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7월 31일 날 양국 간에 타결된 그 안을 실행할 수 있는 지금 말하는 MOU 전체에 대해서 양국 간에 합의가 되어야 어떤 그 성과물로 마무리가 되지 그 전에 APEC이라는 특정 시점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이렇게 부분 합의된 만을 가지고 MOU를 사인하고 이런 일은 저희 정부 내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MOU만 사인하고 이런 건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랬는데 이게 뭐 마지막 남은 쟁점은 뭐 예컨대 투자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방위비라든지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에이펙이 곧 있잖아요. 홍익표 의원님, 에이펙에서 두 정상 간에 또 큰 틀에 합의하고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요? 김용범 정책실장 말씀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맥락을 좀 살펴보면 예.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지금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분석이 에이펙을 앞두고 타결될 거다라는 게 지배적이었잖아요. 귀국할 때는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었고. 예. 그런데 그 김용범 그 실장이 모르겠어요. 요 대목만 땄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대목만을 봤을 때는 네. 도리어 합의 안 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그 도리어 미리 그 뭐랄까 그 시장에 이 언론에 그 가능성을 미리 사전에 네. 알려주는 그런 듯한 문맥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을 보면 예를 들면 특정 시점까지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는 결국 에이펙이죠. 네. 에이펙 이전에 쫓겨서 일부만 타결하고 일부 쟁점은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아직까지 이견이 있는 것 같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전체가 완벽하게 타결되지 않는 한 MOU를 에이펙이라는 시점에 쫓기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맥으로 봐서는 협상이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희전 의원님께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서 뭐 김정은, 트럼프 깜짝 회동이 있냐 없냐, 있을 수도 있다, 힘들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미사일은 또 한 발 발사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뭐 관심 끌기 목적이라면은 네. 김정은 위원장도 깜짝 회동에 관심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뭐 어쨌든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회동에 매달리고 만나는 게 매달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좀 튕기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이 있었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뭐 그때 과거에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 만날 때처럼 또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할 때보다는 훨씬 더 배짱 부릴 수 있는 이제 상황이고 만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의제조율도 안 된 상황에서 사진 찍기용이잖아요. 이벤트용이기 때문에 네. 그 이벤트 효과 말고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도움될 일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판문점 여론의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으려면 지난번 판문점 회동보다는 뭔가 좀 차별화된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 짧은 기간에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시간 한 2분 남았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 보도를 한 것과 관련해 MBC 국감에서 MBC 보도본부장에게 해명 요구하다가 뭐 이런저런 대답을 듣고 퇴장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MBC 기자협회가 성명서에서 언론 자유 침해 우려 표명하자 최민희 위원장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삿대질, 고성지르는 국민의힘엔 한마디 못하면서 무슨 언론 자유냐. 자,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기사는 이제 그 양비론적으로 썼죠. 그러니까 네. 이제 삿대질, 고함질은 뭐 다 이제 여야가 이제 그 소란스러운 그러니까 법사위하고 가방위를 대상으로 한 비판적 기사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원래 MBC에 대해서는 국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법으로요. 그렇죠. 못하기 때문에 약간 간접적으로. 예, 저도 가방위를 해서 네네. 몇 번 그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왜 가게 된 건 비공개로. 그래가지고 이 인사말만 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해서 그렇죠. 거기서 그냥 일종의 간담회 비슷하게 하는 형태의 약간 뭐랄까 이제 그 간략하게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갖고 너무 지나치게 또 과방위원장이 아마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과방위 전체의 문제니까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는 최민희 의원이 자기 개인의 기사다가 아니라 과방위 전체가 문제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일단 보도본부장이 개별 기사에 개입할 수 없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럼 보도 지침에 그 위배 규정에 어긋나니까 기자들의 독립성은 사실 대단해요. 예, 개입할 수 네. 없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나 경위를 물어볼 수 있지 그것이 잘못됐다 바로잡아라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되고 네. 퇴장한 것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희진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그 개별 재판 가지고 로그인한 거 기록까지 다 내놔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하면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기관의 본질을
그 존립의 기본이 되는 걸 갖다 건드리겠다가 마구 해치겠다는 거고 그 기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 방송도 마찬가지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사람에게 기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뭘 모르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월권이거나 그런 건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야, MBC가 저렇게 최민희 위원장을 저렇게 할 정도면은 진짜 그 최민희 위원장이나 민주당이 막 나가는구나 이런 우스갯소리 나올 정도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슬기는 선천성 단장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24시간 배에 차고 있는 장루 주머니는 슬기에겐 떼어낼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었는데요. 학교에 있을 때도 주머니를 비우는 일은 오롯이 슬기 혼자서 감당해야만 합니다. 얼마 전엔 카테터 감염과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실려가 위태로운 고비를 넘겼던 슬기. 입원으로 인한 결석이 잦아지면서 학습은 점점 뒤처졌고 이제는 지적장애가 의심된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아빠 홀로 일하며 슬기를 돌보느라 생활비와 치료비는 부족하기만 한 상황. 앞으로의 시간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힘겨운 현실 속 두 손을 잡고 있는 아빠와 슬기를 위해 여러분이 용기와 희망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사흘간 이어졌던 때이른 겨울 추위가 내일 아침부터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평년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정도까지 낮 기온이 쫓아왔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2도로 사흘 만에 두 자릿수의 아침 기온 예상됩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약간 높아지겠습니다. 강릉, 세종, 대전이 11도, 광주, 대구 12도 등 전국이 9도에서 16도 분포로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아침 기온이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이 18도로 오늘과 낮 기온은 비슷하겠고 강릉이 17도, 세종과 대구가 20도, 광주, 부산, 제주 22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겠습니다. 오늘도 동해안과 경북 산지, 제주에 5에서 4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밤까지 그 밖에 강원 영서, 충북 또 남부지방에 빗방울이,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는 경기 내륙에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는 특히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최고 10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토요일까지 당분간 동해안에 비가 자주 오겠습니다. 또 현재 일부 서해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당분간 물결이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과의 막바지 관세 협상을 위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다시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김 실장은 여전히 한두 가지 쟁점이 남았다면서 부분 합의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전체 합의가 돼야 협상이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8시 10분쯤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다음 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2년간 현지에서 접수된 납치 감금 신고 중 약 100건이 미해결 상태라고 현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3년 경복궁 휴궁일에 평소 출입이 안 되는 경복궁 근정전 내부까지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정전 내부에 있는 왕의 의자, 용상에도 앉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잇따른 대규모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범부처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킹 정황이 있으면 기업 신고가 없어도 정부가 조사할 수 있게 하고 보안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정부가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을 죄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과열에 대응하는 초강력 카드가 단기적으론 시장을 안정시킬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제한되고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오늘은 직전까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역임했던 진성준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정부 부동산 대책의 의미와 파장을 짚어봅니다. 진성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10월 15일에 정부가 강력한 고강도 대책을 냈습니다. 자, 대책 이후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진성준 의원님께서는 대책 이후 시장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정부 통계 등에 따르면 주택 거래가 종전의 10% 수준으로 아주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상태로 집값이 진정되기를 기대합니다. 말아. 네. 일단 시장 과열은 잡힌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시장 메커니즘 무시했다. 공급 대책이 없어서 결국은 부동산 불안이 재현될 거다. 이렇게 전망도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야당의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급 대책이 없다는 말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정부가 2차 대책이었던 9월 7일에 네.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았죠. 임기 중에 135만 호를 신규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고 이것의 구체적인 계획을 연말까지 내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공급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무엇보다도 대안이 없어요.
지금 뛰어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을 정책이 무엇인지 네. 내놓아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정책이 없습니다. 그저 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해서 공급 늘려야 된다 이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해야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방 집이 만들어져 가지고 공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 집값을 잡는 데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뭐 장기적인 얘기만 꺼내면서 자꾸 무슨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느니 뭐 시장 메커니즘을 무시했다느니 이런 공허한 주장만 하고 있어요. 네. 두 번째로는 그 국민의힘이 집권했던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집값이 좀 안정세를 보이니까 공급을 당장 축소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보유 부자들에게 감세 조치를 해주고 또 100조 원에 이르는 정책 자금을 대출해 줬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3년 내내 집값을 끌어올리는 정책으로 일관한 나머지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공급 말씀하셨으니까요. 보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는 최근에 두 번째 아마 대책 발표였을 거예요. 공공 주도의 공급 말씀하셨고 국민의힘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민간 주도 공급도 해야죠만은 민간 주도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수익성이 담보되어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은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이 대체로는 민간이 주도가 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가지고 이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네. 장기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신속한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공공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공공이 개발에 뛰어들어야 그나마 시간을 단축해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진성준 의원 목소리를 지금 헤드폰으로 들으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시 전 연결이 원활치 않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또 뭐라 그랬냐면요. 지금 당 부동산 특위 TF위원장 직접 맡았는데 계속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TF위원인 심교원 전 국토연구원장이란 분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와 너무 비슷하게 가고 있다. 심지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규제 중독증에 걸린 것 같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은 국토연구원장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긴 한데 네. 그분의 논리는 시종일관 수요 공급 얘기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해야죠. 그런데 공급은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당장 뛰어오르고 있는 집값에 대해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수요관리 정책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요관리 정책을 펴는 데 대해서는 무조건 뭐 규제라느니 무슨 시장 메커니즘을 위반한 것이라느니 이런 비판만 하고 있으니까 저는 한쪽 날개로만 날자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정책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또 보유와 양도 이런 모든 분야에서 정책이 종합적으로 구사되어야 집값을 그나마 컨트롤할 수 있는 거지. 네. 특정 부분만 강조하고 그 부분만 정책을 편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진 않는 거죠. 네. 저는 뭐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격을 위한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언론에 또 많이 이제 회자되는 게 이겁니다. 이른바 뭐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서울 강남등 규제 지역의 고가 아파트 보유한 여권 인사들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뭐 정당하게 그거를 마련을 했으면 그 자체를 뭐라 그럴 수는 없는데 이 시점이 아주 강한 규제 정책을 내놓은 시점이라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왜 자신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되냐 뭐 이런 정서가 좀 국민 사이에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국민들 사이에 그런 지적이 있지요.
부동산이 됐든 뭐 주식이 됐든 공직자가 자기 재산을 늘리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책을 논하는 데에서 그런 도덕주의적 접근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집이 있든지 없든지 또는 무슨 강남에 뭐 아파트를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서 국민의 주거 생활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책 당국자가 강남에 집이 있다고 해서 정책을 논하지 말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 정책 당국자가 강남에 있는 자기 집으로 이익을 실현하겠다고 정책을 편다면 그것은 지탄받아야 마땅하죠. 이해 충돌이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어떤 해법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같이 모아야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셨고요. 예를 들어서 이상경 국토차관은 지금 집값이 지금 사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중에 집값 안정화되면 그 돈 모아서 살아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언뜻 듣기에는 뭐가 잘못됐어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를 막 집을 구하려고 하다가 좀 규제가 막힌 그 서민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으면 또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여하튼 부동산이라는 게 이런 심리나 또 분노가 폭발하고 이런 또 요소가 있어서 또 고위공직자들이 한마디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언행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청년에게 숨통 틔우기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평가를 또 내놨어요. 실수요자를 옥죄고 있다. 청년이나 무주택자, 중산층이 피해를 볼 것이다. 왜 이런 시각차가 나온다고 보세요? 아까 한 얘기하고 좀 연관은 됩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적인 선동을 하고 있어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수요관리 대책을 펴면서도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배려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대책입니다. 우선 서울 아파트 거래의 한 70% 이상 차지하는 15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대출 등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대출 규제가 없어요. 다만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만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거죠. 또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LTV도 그대로 70%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서민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실제로 2년 동안 거주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은 있지만 그건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에 부담이라고 하기 어렵죠. 그 외에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실수요자들이 옥죄다느니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했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도한 허위 거짓 주장이고 허위 선동이죠. 네. 자,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따라가선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지금 진 의원님 보시기에 서울 집값 거품이 많다고 보시는지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건 위험 수위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거품이 끼어 있다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그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품이 꺼지지 않더라도 이 비정상적인 서울 아파트 값으로 우리 국민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 후대들 아직 집을 장만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렇게 높은 서울 집값을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정부가 자꾸 빚을 더 많이 내주면 되는 겁니까? 그 빚은 누가 갚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서 이 비정상적인 서울 아파트 값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비정상적인 아파트 값을 잡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렇습니다. 네. 자, 부동산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매매 시장뿐만 아니고요.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서민 주거의 정말 중요한 시장이 임대차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규제 지역 묻고 갭 투자 막았더니 전세 씨가 마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부분 후속 대책에서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전세 씨가 말랐다라고 하는 건 좀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이 수도권의 한 절반 이상 갭 투자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네네. 대부분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사는 거예요. 그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집을 사서 전세를 내놓는 것도 물론 갭 투자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대체로는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그 전세 세입자를 그대로 아는 채 주택을 사는 거죠. 그게 이제 갭 투자인데. 네. 토지거래 허가제가 실시된 게 이제 겨우 일주일 아닙니까? 네. 실거주가 목적이 아니면 거래 허가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주 수요가 발생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일주일 됐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전세 씨가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과장된 보도이고 또 그렇게 실수요자가 거래 허가를 받아서 아파트를 사고 그리 입주하려고 하면 그 기존 집에 살던 집은 비기 때문에 네. 전체 전셋집의 총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이번 대책으로 전세가 뭐 마를 것이다, 품귀 현상을 빚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과장된 우려 같습니다. 과장된 우려다 말씀이시고요. 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우리 진성준 의원님이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그동안 언론 보도 보면 이제 세제 요 부분 많이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건 아마도 세제일 겁니다. 여권 내에서도 좀 공방 논란이 좀 있는 주제인 것 같고, 자, 큰 틀에서 봤을 때 부동산 세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부동산 세제 등 우리 조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한번 정비하고 개편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뭐 부분 손질, 땜질식으로 조세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세제상의 공백도 너무 많고 또 그에 따른 과세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부동산 보유세 같은 경우가 지나치게 가벼워서 뭐 갭 투자나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세제 개편을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이제 관심 가는 거는 보유세 강화 부분입니다. 자, 보유세 강화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0.15%입니다. 네. OECD 평균은 0.54%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선진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도 못 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유세 부담이 너무 낮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뭐 대표적으로 인용하고 구윤철 부총리도 인용했습니다만 강남의 고가 아파트 한 채 값이 그 밖의 지역의 아파트 여러 채 값에 해당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분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데 그 외에 싼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경우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하거든요. 네. 이것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그전부터 받아왔어요. 이른바 과세 역전 현상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의 보유세제를 좀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보유세의 대표 세금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게 아니라 보유 주택의 총 가액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누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외곽 지역에 세 채 네 채 갖고 있는 것보다 강남 지역에 한 채 갖고 있는 게 훨씬 많으면 그 채 몇 채냐보다는 그 가격 그 총액에 따라서 매겨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고가 1주택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60몇 살 됐는데 수입은 없고 하다 보니까 달랑 집 하나 있어요. 근데 상당히 고가예요. 자,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예금이 없다면은 대출을 받아서 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있을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런 고가 한 채를 갖고 있는 1주택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약간 좀 세부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공제도 장기 보유 공제 또 고령자 공제 뭐 이런 거에서 최대 뭐 80%까지 세금을 감세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과세 이연을 해주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을 매각했을 때 밀린 세금을 한꺼번에 내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세부적인 설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배려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제의 큰 원칙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유 자산의 총 가액을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당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런 그 1주택이 있는 수익이 없는 부분은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려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가 되네요. 네. 자, 오늘 그러니까 최근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 아까 구인철 부총리 얘기하셨지만 보유세 강화 시사하는 발언 하니까 기획재정부 대변인이 정부 공식 입장 아니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민주당에서는 우리 부동산 특위 출범했지만 여기서 이거 논의 안 했다. 이게 아마 지방선거를 좀 의식한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 당정 간에 좀 뭐 다른 목소리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왜 이렇게 좀 여권 내에서 이렇게 얘기들이 다른 얘기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보유세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당으로서도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얘기이고 정부로서도 정무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하자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정부가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아마 뭐 당정 협의도 좀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해는 합니다. 저도 정치하는 사람 아닙니까? 정치적인 부담이나 정무적인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 국민이 이 뛰어오르는 서울 아파트값 때문에 정말 큰 주거의 위협을 당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의 많은 국민들에게는 상실감마저 안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의 주거 생활이 불안해지고 또 상실감까지 커져서 사회 통합을 해치는 문제라고 한다면 정치권이 그런 정무적 부담을 먼저 고민하기보다는 용기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정면 돌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설득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자, 아까 설득만이 아니고 국민과 함께 의논도 해야죠. 의논도 하고. 우리 국민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함께 의논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구윤철 부총리가 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정부 여당 안에서는 어떤 방안은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추측들을 저희가 하게 되고 우리 또 진성준 의원님은 정책의장 하셨으니까 이 부분 너무 잘 아실 텐데 아까 보유세 우리나라 지금 0.15% OECD 평균 0.54% 얘기하셨잖아요. 그 중간선에 어디선가는 적어도 좀 측정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좀 어느 정도 정부 여당 내에서 어떤 수치를 가지고 좀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저 때도 뭐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만. 그래요? 지금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선 연구 용역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협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야권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인데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또 지출 예상 규모 이런 거를 볼 때 결국은 세제 개편 안 할 수 없고 보유세 강화 안 할 수 없다. 이것 결국 다 연결되는 거 아니냐. 지출 구조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미 다 발표되었습니다만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이 한 210조 원가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만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일정하게는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현실적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해서 1차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죠. 네. 근데 그 세제 개편안으로 회복할 수 있는 세수가 한 35조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고 네. 그에 비해서 앞으로 우리가 뭐 AI 투자라든지 또 복지 확대라든지 뭐 이런 그 재정 수요를 감안할 때에는 네. 일정한 세수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네. 우리 재정 형편이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주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그러면 아무래도 정부나 그 여당이나 정책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제 개편이 있더라도 지방선거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글쎄요,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면 또 총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선거는 계속 있군요. 아니, 선거는 주기적으로 계속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뭘 못한다고 하면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가 있어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면 국민에게 이해와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집권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선거에서 승리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국민이 맡겨준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선거에서도 승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선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일을 미룬다고 하면 그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청취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의원님, 네. 최희섭 씨라는 분이 이제 올렸는데 의원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는 OECD 국가 중에 높은 비율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세율상으로는 높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 납부되는 세금은 실효세율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실효세율은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공제가 많고 네. 면세나 감세가 많다는 거죠.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얘기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진성준 의원님이 보시기에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자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실수요자들은 계속 보호하고 실수요자들 그야말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거주할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보호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실수요자들이 부담 가능한, 감당 가능한 집을 살 수 있도록 집값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자꾸 이러저런 이유로 미뤄둬서는 절대로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집을 살 수가 없지요. 그 주거불안은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 뭐 반복되다시피 하는 이 우리나라 주택 문제를 계속 미뤄둘 게 아니라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정면 돌파하고 해결하고 넘어간다는 자세로 달려들고 씨름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도 필요합니다.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없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누구 특정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겠다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또 국민에게 불필요하게 막 세금을 부담시키겠다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거주해야 될 공간인 주택을 쉽게 구입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대책도 내놓는 거고 이런 제안도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면 돌파하자 지혜를 모아라 하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이번 주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입니다.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달 말 우리나라 경제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 북한 국무위원장 만날지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데 네. 가능성이 적었다 했다가 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사실 에이펙 회의도 온다, 안 온다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기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참석을 한다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스지니 살레 연구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중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 같냐는 질문에 대해서 뭐 다시 보니까 좋네요. 뭐 이 정도 인사한다면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의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나서 인사하는 정도라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요. 뭐 비핵화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만나지 못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일회성 만남이 만약에 목표라면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빅터차 한국 석자 역시 요즘에 미국이 처리 현안들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아주 짧게 만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닐 것 같다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일종의 상황 점검 그리고 접촉 유지 차원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는 비핵화가 목표다라고 말하고서는 판문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핵을 가졌네라고 말하더라도 놀랍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입장도 다르고. 그리고 브루킨스 연구소의 앤드류 한국 석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이 1박 2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만난다고 한다면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만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트럼프와의 회담을 권유되어 있긴 하지만 김 위원장이 준비가 되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2018년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연결했던 거와 지금 완전히 반대 구조라면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서 거기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의미 있는 존재를 의식이 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지 고민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바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고 해요. 헝가리에서 조만간 만난다고 했다가 다시 만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바꿨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 먼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는데요.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요구한 사항을 그냥 받아라. 토달지 말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토를 달지 않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쟁에서 그어진 전선이 아니라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전선에서도 주는 것도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좀 약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인데 더 많은 땅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현재로서는 푸틴과 만난다고 하더라도 뭔가 성과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한 건데요. 이유는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다. 얘긴즉슨 만나봤자 진전이 없을 거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원래는 2주 안에 만나서 종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21일 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헛된 만남은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 낭비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봅시다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이틀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자신의 새로운 구상을 공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반응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크렘린궁에서도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백악관도 가까운 미래에 두 사람이 만날 계획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네. 월요일 날 전화통화했는데요. 사실 이 전화통화에서 뭔가 성과가 있었으면은 26일부터 27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정상회의 열리거든요. 그때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얘기는 두 사람이 면대면 직접 만날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일본 역사상 최초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인데 근데 그 총리 남편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키워드 퍼스트 첫 번째를 뽑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첫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했고요. 네. 그로 인해서 첫 번째 퍼스트 젠틀맨도 탄생했습니다. 퍼스트 젠틀맨.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데요. 다카이치 신임 총리의 남편은 중년을 지낸 야마모토 다쿠시입니다. 올해 73살인데요.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정치인 부부로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다라면서 그림자 내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본 최초 퍼스트 젠틀맨은 타이틀을 갖게 됐지만 서양과 달리 일본에서는 배우자가 이렇게 뭔가 좀 나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다면서 예. 본인도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전 의원은 2021년까지 8선 의원을 지낸 세습 정치인인데요. 네. 뭐 농림수산부 부대신에서 강요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두 사람이 원래 몇 년 동안 알고 지내다가 2003년에 다카이치 총리가 낙선을 하면서 친해졌다고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남동생이 이제 보좌관 역할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놔주면서 사귀게 된 거라고 하는데요. 야마모토 전 의원이 청혼하면서 결혼했고 결혼 당시 결혼 계기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편해졌다고 다카이치 총리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두 사람이 또 중간에 정치적 견해가 달라지면서 이혼했습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로 또 이혼을 하는군요. 2017년 정치인끼리. 네, 2017년 이혼했다가 네. 21년에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 도전하자 야마모토 전 의원이 전처에 대해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두 사람이 그해 12월 달에 다시 재혼했습니다. 정치적 문제로 헤어졌다가 정치적 문제로 또 결합했네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서로 이제 공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뇌경색 때문에 한번 쓰러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회복하고 있고 수상 관저 그리고 외부 숙소로 옮겨가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어쨌든 총재에서 이제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편인 야마모토 씨가 자신도 국회의원 오래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유리백을 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확실하게 부인을 지원해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자, 요즘은 검색할 때 포털보다는 바로 인공지능 AI에 물어보는 분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답변에 상당 부분 오류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유럽 방송연맹이 오픈AI 챗GPT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파일럿, 구글의 제미나이 그리고 퍼플렉시티 이렇게 관련해서 뉴스 관련 질문을 해봤는데 거기서 오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유럽의 18개 국가에서 22개 공영 언론이 4개 AI에 대해서 동일한 뉴스에 대해서 관련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언어랑 국가에 전혀 관계없이 전체 답변 중에서 45% 정도가 적어도 하나의 중단 잘못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3,000개 응답 중에서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가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답은 안 돼. 이게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게 수정이 안 됐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챗 GPT와 코파일럿, 제미나이의 교황이 누구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프란스 교황이 사망하고 나서 레오 14세가 새 교황으로 선출됐는데 그때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면서 프란시스코라 대답을 한 겁니다. 구글 제미나이는 부실한 출처 인용 등에서 답변에 76%가 중대한 오류가 있어서 좀 정확도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영국의 BBC의 인공지능 담당국장은 AI 어시스턴트가 여전히 뉴스에 접근하거나 뉴스를 소비할 때 좀 신뢰할 만한 수단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 번 더 더블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프랑스를 대표하는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 절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 절도범들이 훔쳐간 보물의 가치를 따져봤더니 무려 1,460억 원? 네. 맞네요. 그렇습니다. 이 왕실의 보물들을 훔쳐갔기 때문인데요. 네. 8,800만 유로, 우리로 1,461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파리 검찰청장은 이 보석의 가치를 따진다는 것이 물론 무의미하겠지만 어쨌든 이걸 굳이 따져보자면은 1,461억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소중하다면서 제발 절도범들이 훔친 보석을 파괴하거나 분해해서 녹이거나 이런 식으로 제발 판매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보석을 훼손하면은 금전적 이득도 완전히 줄어들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뭐 왕관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목걸이. 그래서 이게 보석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떼서 만약에 팔아버린다면은 가치가 훼손될 거라 하는데요. 네. 지금 이게 워낙 유명한 보물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암시장에서 팔릴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분해해서 팔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훔쳐간 보석 중에서 19세기 프랑스 왕실이 소유했었던 크라운 주얼이 있는데요. 네. 나폴레옹 1세 아닌 마리 루이즈에게 선물했던 그런 에메랄드 목걸이 그리고 뭐 왕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총 9점을 훔쳐갔는데 이 중에 하나를 이제 떨어뜨리면서 파손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국가적인 자존심까지 걸린 문제로 이게 비하가 되고 있어서 예. 마크롱 대통령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 범인 행방은 오리무중인데요. 이 절도범들이 이제 절단기를 가지고 유리를 깨고 훔쳐갔는데 단 7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술한 보안 문제가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루브르 박물관 안에 CCTV 사각지대가 전체 전실의 무려 3분의 1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커졌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중국 여성이 파리에 있는 국립자연사 박물관에서 6kg 상당의 금덩이를 훔쳐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파리 검찰에 따르면 24살의 중국 여성이 지난달 말 31일에 바르셀로나에서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이 국립자연사 박물관에서 금덩이를 훔쳐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kg 상당의 금덩이를 훔쳐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자연사 박물관의 청소 직원이 현장에서 잔해를 발견하고 큐레이터가 금덩이가 사라진 확인해서 신고를 한 거라고 합니다. 이 도난 물건은 18세기에 기증된 볼리비아의 금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금액으로 따지자면은 25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금액 그 이상의 역사적 그리고 과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범죄 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캄보디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60명 넘는 피의자 국내로 이제 송환됐고 어제는 살해된 대학생 유해도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이랄까요? 이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송환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얼추 진행이 될 겁니다. 범죄 혐의도 소명이 됐고 국내에 발생한 범죄와 매칭시켜 보니까 상당 부분 그 부분이 이제 혐의가 소명이 되는데 핵심은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국내에서 벌어진 어떤 일이 아니라 범죄 단지에서 큰 기획을 통한 어떤 범죄의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고 올라가서 뭔가 그 상부까지 다 그 검거를 해야 되고 분쇄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지금의 상황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박 씨 외에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을 수 있는 다른 진짜 피해자분들에 대한 탐색과 구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두 가지가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개별적으로만 이렇게 신고 와가지고 빼내는 건 있어도 그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빼오고 이런 것들도 이제 그게 핵심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수사도 정말 핵심들은 다 달아난 상태에서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이들을 처벌한다고 해도 근절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말씀 같고요. 자, 국정감사에는 지난 정부에서 외사국 폐지하면서 인력 부족해지고 이게 캄보디아 사태 원인이 됐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자, 외사국 폐지 때문에 캄보디아 사태가 더 대응이 늦어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외사국 자체가 없어졌고요. 네. 보통 저희는 국관 하거든요. 무슨 국 수사국 그다음에 관은 그거보다 낮은 협력관 뭐 수사 담당관 위에 건 치안관 밑에는 경무관 이렇게 급이 달라지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은 축소되면서 어디론가 흡수됐겠죠. 공중분해돼 갖고 어딘가 간 거죠. 아, 다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뿔뿔이. 어떻게 보면 2020년에 1,580명이었던 외사 경찰이 불과 5년 만에 49명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1,500명에서 49명이면 30분의 1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외사 경찰이라는 존재는 없는 거고 외사국 내에 있는 국제범죄수사대도 없는 겁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그 안에 국제범죄협력계 정도만 있는 거고 국제범죄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어저께인가요? 최근에 이제 경찰의 날에 경찰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구대 있잖아요. 예. 지구대나 1차적으로 대응해야 될 뭐 형사계나 이런 데 인원이 한 7, 8%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큰 구조조정이 있었나 봐요. 큰 구조조정이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현역 사건을 기점으로 해갖고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를 신설 조직을 배치하면서 지구대나 이 외사나 이런 데서 차출을 쭉 뽑아갖고 거리 순찰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수천 명씩 되니까 외사국은 죄송합니다. 완전히 박살이 난 거고 그러니까 없어진 거고 그다음에 지구대 인연도 현원에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팀을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더더군다나 경찰 바깥에 나가 있어야 될 경찰 협력관도 반 이상 준 거고요. 보통 이제 22명 정도였는데 11명으로 준 거. 우리가 인터폴 파견이라든가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 인원이 이제 반으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글쎄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는 그리고 또 뭐 기동수찰대 형사들한테 그 정책도 좋았는데 문제는 이쪽 돌계에서 윗돌하는 이런 문제가 됐다는 것은 명확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몇 명이 사라졌는지도 초기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몇십 명이냐 지금 뭐 국정원은 1,000명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정원하고도 손이 안 맞는 거예요. 자, 외사국이 줄어든 것도 하나의 뭐 요인은 될 수 있었다. 근데 뭐 여튼 KBS가 1년 전 지난해 여름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지금 거의 한 1년 5개월, 4개월이 되도록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는 거는 정부 차원에서 지난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다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자, 지금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한국이나 캄보디아 현지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또 공조는 얼마나 될지 또 의문도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서 현지 수사를 얼마나 철저히 할지 사실 유착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부분인데 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동안 검찰이나 법무부가 주로 수사당국 간의 국제공조를 해왔는데 검찰 조직 사라지면 좀 약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직접적인 영향이 있겠죠.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형사사법 공조를 범죄인도 협정을 맺어갖고 해왔던 그게 없어지니까 그 담당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며 그럼 이게 그러면 이제 바뀌는 공소청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그냥 수사권이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야 되냐? 라는 문제가 되는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혼란기는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건 분명히 영향이 있죠. 네. 9963님이 이런 질문하셨네요.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한국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 수사 공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공조라고 하는 건 캄보디아 경찰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에 코리안 데스크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해주면 하는 거고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것 때문에 좀 난감하죠. 그래요. 자, 한국으로 송환된 피의자들에 대해서 한편에선 피해자 구출한 거다. 또 동시에 이 사람들 대부분 명백한 가해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프로파일러님 어떻게 보세요? 그들이 상당수는 실제로는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서 체포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출하기 위해서 전세기를 동원한 형태의 사람하고는 색깔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들도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자도 한국 국민이고 거기서 데리고 와서 조사하면서 그것을 해야 된다. 거기는 맞는데 1차적인 목적하고는 좀 어긋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어떤 그 수학이 없었느냐. 그건 또 아니죠. 네. 자, 그래 어쨌든 피해자와 가해자가 섞여 있다. 대부분이 약간 가해자성이라고는 해도 정말 모르고 갔다가 가해자가 된 사람도 있다.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선별을 잘 솎아내야 될 텐데. 자, 범죄 배후에 프린스 그룹이란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조직입니까? 프린스 그룹은 이제 중국계의 그 국제 범죄자 천지란 사람이 만든 일종의 그 다국적 범죄 조직입니다. 그게 그것에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그 간판을 보고 하는 일종의 그 이 범죄 외체죠, 외체. 이게 이제 미국 재무부라든가 영국의 FBI, 그러니까 영국과 FBI에 의해서 범죄 조직 거의 범죄 조직으로 제재 대상이 된 국제적 제재 조사 대상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한국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일종의 그룹처럼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심에 천재라는 그 수계가 있고 주요하게 범죄 단지를 운영하는 캄보디아에서 그 그룹이다. 그 천재 회장이라는 사람 지금 어떤 상태예요? 어디 잠깐 모습을 감췄습니까? 조심스럽게 했지만은 미국의 정보망에 노출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미국의 정보망에서 벗어난 지역. 아, 그래요? 그럼 중국밖에 없죠. 왜냐하면 캄보디아 내나 아니면 동남아 쪽은 미국이 위성으로 다 관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갑자기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뭐 땅으로 꺼질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아시다시피 천지의 비호 세력이 중국의 검은 세력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도망갈 데가 거밖에 없지 않느냐. 미국의 영향이 안 미치니까. 그렇죠. 그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막 공공연히 큰 범죄 조직을 가동을 하고 이런 거 보면 최고위층과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본색원 나기가 더더욱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 천지는 실세 훈센 전 총리의 실세의 사위의 고문입니다. 그건 이미 발표된 바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실세의 고문 직함을 가졌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캄보디아 경찰에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범죄 조직이 막강한 자금력을 아마 이용했을 거다. 지속적으로 정치 자금을 대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최고 권력자에게 정치 자금 대고, 그렇죠. 또 경찰은 경찰대로 대주고, 그리고 지역의 경제를 떠받들고. 왜냐하면 캄보디아 GDP의 27에서 40%까지를 하니까 막대한 고용이 창출되는. 그럼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 외교적인 거. 그러니까 일본이나 인도가 한 것처럼 압박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자, 강남에도 뭐 사무실 조직 근거가 있다고 하고 국내 은행에 900억 원 넘는 자금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은행도 검은 돈 통로가 됐을 거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거든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예치해 놓느냐? 신용을 쌓은 다음에 계속 이게 거기서 돌리면 신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부동산 사업의 기초 작업을 하는 게 이 프린스 그룹의 기본적인 사업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카지노 사업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부동산 사업을 통해 그게 뭐냐? 범죄 자금을 세탁하는 통로로
분명히 사용됐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네. 이전에 버닝썬 게이트로 실형받아서 연예계에서 퇴출된 전 빅뱅 멤버 승리가 있습니다. 근데 승리가 여기와 연관이 있다. 뭐 영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승리와 그 그룹 간에 어떤 뭐 연관성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프린스 그룹의 반계 회사 네. 계열사의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승리가 말을 했죠. 네. 캄보디아 안전한 나라다. 막 그러니까 뭔가가 찜찜한 경우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진 게 없지만은 분명히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범죄 뿌리가 잡힐 때까지 국제 공조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하면 또 근절할 수 있는 종합적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두더지 누르면 다른 데서 튀어나오듯 그렇죠.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국제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수사당국이 앞으로 어떤 점에 좀 신경을 써서 대응을 해나가야 될까요? 국제적인 역대의 조직적 카르텔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조직과 정비를 일단 하고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나는 것처럼 각각의 우리 국민들을 구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김윤아의 Going Home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